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농법 1차 문제 1회 모의고사에 대한 노동법 1 이제 해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농법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가급적인 지문에 상세하게 해설을 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한 것들은 이게 문제 해설 보시면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가 해강을 길게 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좀 필요한 것들만 제가 해강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를 볼까요? 1번 문제는 상식근로자수의 잔정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 노동법이 상식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면은 전면 적용이고, 이제 5인이 안 되는, 즉 4인 이하 사업장은 부분 적용인데, 그러면 상식근로자가 5인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 문제인 거죠. 옛날 판례에서는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면은 적용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상태 5인 이상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시행령 조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행령 조항을 알고 있는 것인지, 그걸 물어본 그런 질문입니다. 자, 상식근로자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제 이 기간은 1개로 보는 거죠. 분자의 1개월 동안에 근로자의 연 인원 분자에 집어넣고 분모인은 그 기간 동안에 가동일수를 나눠서 산정합니다. 맞고요. 자, 2번에 파견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만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파견 근로자 혹은 하청업체 근로자분들, 이분들은 제외를 하게 됩니다. 자, 3번은 만약에 이제 5인이 안 됐어요.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5인이 안 되는 그 날수가 2분의 1 미만이 되면은 5인이 되는 것으로, 즉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행령에 조항이 되어 있었죠. 자, 4번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그리고 단시 근로자들도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직접 고용하고 있으니까 포함되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이 약간 어렵죠. 이게 뭔가 하면은 원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와 함께 다른 근로자가 더 있으면은 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포함해서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5번이 틀린 거죠. 제외하지 않습니다.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기간제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포함시킨다 이해하시고요.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시용 근로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시용은 항상 중요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용은, 이제 기본 구조가 본계약을 거부하는 것이고, 해고가 되는 것이고, 해고가 되는 거니까 해고에 대한 내용들을 적용한다. 단지 이제 판례에 따르게 되면, 정당한 이유에 대한 그 판례가 좀 넓게 인정하고 있는 판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이제 해고 금지 기간이죠.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계약 거부도 해고이기 때문에 해고 금지 기간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해고 금지 기간을 적용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1번이 틀린 거고요. 자, 2번은 만약에 시용기간을 선택사항으로 우리 체크책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다 명시가 안 돼 있으면은 정규직이 된 거죠. 본청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용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맞고요. 3번은 만약에 시용기간 지난 다음에 이게 정식 근로자로 채용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 시용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거죠. 이제 연차휴가 퇴직금에 산정할 때 포함되는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한다라고 하는 거 맞는 내용입니다. 자, 4번은 이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게 되면 해고가 되는데, 그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단지 정당한 이유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상 근로자에 대한 사유보다는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넓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는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알고 있는지 물어본 그거는 판례고요. 자, 5번과 4번, 이제 5번이 그 내용이고, 4번이 이제 서면 통지죠. 그러니까 이 해고기 때문에 해고 사유와 해고 기간을, 해고 시기를 서면 통지해야 됩니다. 그때 그냥 시용기간 만료로 해고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통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 판례 내용까지 이해하시고요.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을 볼까요? 자,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취업규칙은 어떤 기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이제 불이익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불이익변경할 때는 과반수 노조가 되면 그 노조,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동일해야 돼요. 그때 과연 이 기득의 권리나 이익이 뭐냐 이거죠. 이 내용들은 아주 간접적인 이익,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의해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하는 거다. 이게 우리 판례 시각이 되겠고요. 자, 이번의 내용은 만약에 이제 근로관계가 끝난 후에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약식으로 재고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끝난 다음에 제공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근로조건이 아니지 않냐. 왜냐하면 지역규칙은 근로조건과 복무휴일에 대한 통일적 요청을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근로관계가 끝난 다음에 문제인 거니까 근로조건을 담고 있지 않고 따라서 얘는 지역규칙이 아닌 거다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판례 입장은 근로관계가 종료가 된 후에 권리의무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용자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관련돼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퇴직한 이후에 재고용에 관한 이 규정도 지역규칙으로 의해서 얘를 바꾸기 위해서는 불이익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게 판례 시각이에요. 자, 이것도 비교적 최근의 판례의 내용이죠. 자, 2번 기억하시고요. 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이제 지역규칙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니까 지역규칙은 불이익하지 않을 때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의견 청취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지역규칙이 무효가 되는 거냐? 뭐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자, 불이익 변경일 경우에는 동의받지 않게 되면 기존의 근로자에게는 무효가 되지만 의견 청취는 이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지역규칙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4번은 이제 그 지역규칙에 대한 동의 주체의 문제인 거죠. 그때 2개 이상의 집단이 있는 겁니다. 그 경우에 당장 불이익을 받는 집단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당장 불이익하지 않더라도 향후에 불이익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집단도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불리한 사람도 불리한 것이고 당장 불리하지 않더라도 향후에 불리할 것이 예상되는 집단도 불리한 거죠. 자, 이 용어는 함께 전체가 동의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 집단을 포함해서 과반수 근로자가 동의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자, 5번은 단체백에서 해고 사유를 단체백에만 의하도록 명시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단체백 소정의 징계 사유에 의해서만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 자, 이거 뭔가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징계 사유가 있는 거죠. 징계 사유가 이제 지역규칙에 나와 있는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단체백에 나와 있는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지역규칙에서 1번, 2번, 3번 사유를 가지고 징계할 수 있다. 사유를 정해준 겁니다. 그리고 단체백에서도 우리 조합원에 대해서는 1번, 2번, 3번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둔 거죠. 그때 지역규칙에서 징계 사유를 추가를 했어요. 4번 사유를. 그럼 이 4번 사유로 징계하는 것이 가능하냐 문제입니다. 자, 원칙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원칙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역규칙상의 어떤 근거가 징계 사유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규칙으로 징계 사유를 추가해서 징계하는 것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이게 단협과 지역규칙이 상호 조촉이 된다. 자, 서로 뭐 무단결근 여기는 뭐 7일이고 여기는 5일이고 여기는 7일인 거죠. 상호 조촉이 될 때는 단체백이 규범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백에 의해서만 징계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예외적으로 이제 징계 배제 조항을 두고 있어요. 단체백에서 이렇게 4번을 추가해서 징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체백에 나와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두고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로만 징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체백에 규범적 효력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건 명시적으로 단협에 의해서만 해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체백에 의해서만 징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맞죠? 자,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평균임금은 분자의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집어넣고 분모의 그 3개월 동안에 총 날짜수를 집어넣는 거죠. 그걸 이해하시고요. 자, 1번 실제 근로일수를 분모에 집어넣는다? 그렇지 않죠. 달력상일수, 그 3개월 동안에 달력상일수를 집어넣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틀렸고요. 자, 2번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게 3개월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이게 노동부 장관이 따로 정해져요. 노동위원회가 아니고 노동위원회는 이제 판단하는 기구지 이런 행정적으로 관장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건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이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귀책이 아니라든지 근로자의 권리 행사에 관련된 것들은 뺍니다. 그러니까 분자 분모에서 임금에서 그리고 날짜수에서 제외시키는 거죠. 자, 그때 쟁의기간도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쟁의기간은 무노동 무임금인데 근로자의 어떤 권리 행사 기간이에요. 이 기간을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평균임금에 대한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외하는 거죠. 하지만 위법한 쟁의기간은요. 포함시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귀책이 되는 거죠. 따라서 분자가 무노동 무임금 0이 된다고 하더라도 포함시켜가지고 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판례 입장. 자, 포함돼요. 자, 4번에 우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4조에 따르게 되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게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산정이 안 된다?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목적론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어요. 평균임금의 기본 목적이 통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해주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기술상으로는 산정이 가능하더라도 산정했더니 현저하게 높아졌다, 현저하게 떨어졌다. 이 경우도 이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 의해서 시행령 4조를 확대 해석을 하고 있죠. 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자, 5번. 아직 지급되지는 않았더라도 사유발생일에 이미 채권으로 확정된 임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임금 총액 범위에 포함된다. 예, 그렇죠. 요거는 이미 임금 지급 날짜가 지났습니다. 제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아직 받지 못한 거예요. 자, 채권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예,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거니까 나중에 퇴직할 때 당연히 포함시켜가지고 퇴직금을 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임금 산정할 때 이미 채권으로 확정되어 있는 그 임금은 분자에 포함해서 산정한다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옳은 것은 5번이 되겠죠. 자, 5번 문제.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입니다. 1번은 재량간주 근로시간제죠. 그래서 재량적으로 맡길 그 업무 이게 시행령으로 정해놨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그렇지 않죠. 이건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해요. 함정을 파는 거죠. 소정근로시간은 뭘까요? 소정근로시간은 2번입니다. 2번 외근 간주죠. 밖에서 근로한 겁니다. 밖에서 근로하다 보니까 실제 근로가 몇 시간인지 산정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법정 근로가 아닌 거죠.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자,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가 12주 이내 36주 이후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있고요. 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 출퇴근 시간 변경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3번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단축 청구권이 아니고 그냥 임신 중인 근로자가 하루의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요. 단지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즉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바꿔주세요. 신청하게 되면 이것들을 허용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예외적인 게 있긴 하지만 허용할 수 있다가 아니고 허용해야 된다. 이런 구조를 띄고 있죠. 자, 3번이 맞는 구조고요. 4번은 이제 특례사업을 얘기합니다. 원래 운송사업이라든지 그런 그 보건업 같은 경우에는 40 더하기 12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으로 합의하게 되면 40 더하기 12 더하기 알파가 가능했죠. 자, 이게 운송업이 대표적인 그 특례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그러니까 버스 같은 경우에는 특례 사업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례 사업에 제외되다 보니까 원래 이제 버스가 과거에 한 70시간, 70시간, 80시간 일했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게 40 더하기 12 더하기 알파가 가능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졸음 운전이 많이 문제가 됐던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버스, 전기 노선의 여객 운수 사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이제 52로 끝내도록 법적으로 만들어 둔 겁니다. 자, 할 수 없어요. 노선자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도입할 수가 없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도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할 수 있죠. 5번도 이제 할 수 있어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연차휴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연차휴가는 이제 출근율이 중요했죠. 출근율이 이제 80% 이상 되면은 15일, 15일, 16일, 16일. 최대한도가 25일. 만약에 1년 미만 근로자들은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한 개씩. 자, 1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출근율이 80%가 안 되게 되면 역시 개근 안 할 수만큼 한 개씩 부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때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어요. 부당해고는 출근율에 대해서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판례 입장은 부당해고는 사용자의 귀책이다 보니까 이제 분자 분모에 다 산입해라 이거죠. 즉 출근하지 않았지만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서 분자의 출근일수에 포함시키세요.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이제 연차휴가에 대한 대체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연차휴가를 어떤 날을요 한꺼번에 연차휴가로 쓰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날짜를 원래 근로한 날인데 연차휴가로 가름할 수가 있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요. 요건은 해당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 아니죠. 해당도 아니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 연차휴가를 가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3번은 우리가 연차휴가는 쓰지 않게 되면은 미사용휴가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촉진제도를 사용하게 되면 보상 의무가 없죠. 그때 1년 이상 된 분들도 이 촉진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안 된 분들도 한 달에 한 개씩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촉진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3번도 이제 틀린 지문이고. 4번. 자, 1년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때 퇴직하게 되면 지급해야 될 연차휴가 수당은 최대 26일? 아니죠. 11개입니다. 이런 거 하면 연차휴가가 이제 1월 1일부터 입사했으면은 이분 기간제 근로자분이 12월 31일까지 근무하셨어요. 그러면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2월 31일까지가 내 신분이 근로자가 되는 마지막 날이에요. 자, 그런데 1년 근무하게 되면 발생하는
자, 15일. 15일치의 이 연차휴가에 대한 형호권은 1월 1일자에 발생한 구조입니다. 근데 근로자는 1월 1일자에는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근로를 마친 그 다음 날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야지만 15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12월 말까지로 끝냈기 때문에 1월 1일자에는 근로자가 아닌 거죠.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1년 되기 전에 한 달 개간할 때마다 발생하는 한 달에 한 개씩의 휴가 최대 11개. 자, 요거는 이제 발생이 되겠죠. 따라서 1년 동안 최대한 발생하게 되면은 11개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5번. 이제 5번이 맞습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보유되는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1년 동안 사용기한을 두게 됩니다. 자, 하지만 1년 미만 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즉, 한 달 개간하게 되면 한 개 나오는 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월 1일자에 비쌌으면은, 원래는 2월 1일자로 한 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개간하게 되면 또 3월 1일자로 한 개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자, 이 휴가를 만약에 발생일부터 1년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이 휴가는 그 다음에 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3월 1일자 발생한 한 개 휴가를 자,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겠죠. 자, 너무 번잡해집니다. 그 다음에까지 2월 되는 거죠. 이걸 맞겠다는 거예요. 즉, 1년 미만 내 근로자들은 그 구조가 아니고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최초 1년이니까 1월 1일부터 1년이면은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요때 발생한 한 달에 한 개씩의 휴가는 12월 말까지 사용을 다 끝내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차휴가는 사라지고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물론 이 사용자의 비책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는 2월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걸 사용 못하게 되면은 소멸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자, 5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7번 사용자 인사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용자가 인사명령할 때 전직이 나와 있죠. 전직은 이제 근로계약에 어떤 업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가 특정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야 되고 이게 특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권리 남용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됩니다. 그때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가 필요하죠. 그때 이제 업무상 필요성이 뭐냐 이거죠. 업무상 필요성은 인원 배치를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냐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요 인원 선택을 굳이 이 사람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인원 선택의 합리성 그걸 얘기해요. 자, 그걸 의미하는 거다. 예, 맞습니다. 업무상 필요성. 자, 이번에 이제 특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무 장소와 근무 내용이.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맞고요. 자, 3번은 이제 대기 발령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직교직에서는 얼마 기간 동안 대기 발령 사유가 해소가 안 되면은 당연퇴직한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때 당연퇴직은요.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우리가 흔히 이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사직하는 케이스. 또 한 가지가 해고를 당하는 케이스, 또 한 가지가 자동으로 끝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때 자동으로 끝나는 케이스가 우리 판례에서는 세 가지로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가 근로자의 사망, 또 한 가지가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 만료, 자, 또 한 가지가 정규직 근로자의 이제 정년 도래. 자, 이 경우가 이제 자동으로 끝나는 사유입니다. 근데 대기 발령을 한 다음에 얼마 기간 동안 이 사유가 해소가 안 되면은 당연퇴직한다. 이런 경우에 이 당연퇴직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망도 아니고요. 기간 만료도 아니고 정년도 아닌 거죠. 따라서 당연퇴직은 표현은 마치 자동으로 끝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해고에 해당하는 거다. 이 논리를 가져갑니다. 자, 3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이제 이 전보 처분할 때 근무 장소와 근무의 내용이 특정이 안 되어 있으면은 이제 권리 남용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있죠. 첫 번째가 업무상 필요성, 두 번째가 생활상 불이익, 세 번째가 협의 절차. 근데 우리 판례 입장은 협의 절차는 이제 요건이긴 하지만 이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 전직에 대한 명령이 정당성을 상실하는 거냐? 뭐 그렇지는 않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4번도 맞죠. 자, 5번은 대기 발령인데 이 대기 발령을 개인 근로자의 어떤 사유로 한 게 아니고 회사의 경영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가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장사가 안 돼가지고 대기 발령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판례 입장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대기 발령에 대해서 자, 이게 개인 사유에 의한 대기 발령이 아니고 회사의 사용자의 어떤 경영상에 따른 자, 그냥 막 쓰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고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따른 장사가 안 돼가지고 대기 발령을 명한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 판례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 대기 발령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따른 휴직이다 이렇게 합니다. 휴직.
자, 요걸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아, 이건 곧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휴직인 거네.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휴직을 또 뭘로 이해하는가 하면 곧 휴업을 이해합니다. 자, 이게 사용자의 비책 사유로 이게 휴업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휴업을 하게 되면은 휴업수당을 지급을 해야겠죠. 자, 그때 이제 요 논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5번에 만약에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서 대개발령을 하게 되면은 그게 곧 휴직이 되는 것이고 이 휴직은 곧 휴업이 되는 거니까 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이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맞아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자,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영업양도 이전에 민사소송에서 해고가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영업양도 당시에 근로자에 대한 양도인의 현실적인 복직 조치가 없었다면 근로자와 양도인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영업양도를 하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승계되는 거죠. 단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판례 중에 하나가 만약에 영업양도 전에 이미 해고를 당해가지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승계가 안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번의 지문은 그 지문이 아니에요. 네, 그 지문이 아니고 어떤 지문인가 하면 이런 거죠. 여기가 양도인이 있습니다. 영업양도. 영업을 할 때 여기 양도인이에요. 이 영업 부문을 양도를 한 겁니다. 양수인한테. 자, 그런데 어떻게 했냐 하면 첫 번째로 먼저 갑을 해고했어요. 이 영업 부문에는 갑을 해고한 겁니다. 그런데 갑이 이제 해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갑이 승소했어요. 즉 해고는 무효입니다.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자, 주의해야 될 게 이 판례는 뭔가 하면은 갑이 해고 무효 확인해소에 승소한 것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승소했으면 이제 양도인이 복직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 양도인이 갑에 대해서 복직을 아직 안 시키고 있는 겁니다.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5번 영업양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양수인이 갑을 이제 승계해야 될까요? 요건 승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갑은 영업양도 할 당시에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해고에 대한 판결은 난 거죠. 이제 복직을 시켜야 되는데 복직을 시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를 한 겁니다. 그 경우에는 이미 이제 복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갑에 대해서도 승계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요 1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그런 판례인 거죠. 승계됩니다.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은 이제 영업양도를 하게 되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어요. 이게 사용자가 거부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되는 거지만 근로자는 일부 양도인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자, 거부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뭐 나는 뭐 둘 다 안 갈 거야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다. 뭐 혹은 이제 나는 양도기업에 잔류하겠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뭐 동시에 퇴직하겠습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자, 2번은 근로자의 거부권 알고 있냐 이 내용이고요. 자, 3번은 영업양도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 판례의 시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고요. 자, 4번은 원래 영업양도를 하게 되면은 사용자는 거부하면 뭐가 될까요? 이게 해고가 돼요. 따라서 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는 거지만 사용자가 거부하게 되면 해고로 보기 때문에 해고에 대한 이유를 입증을 해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5번에 해고 이후에 영업 전부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영업 양도 계약에 따라서 영업 정부를 동일성을 인정하는 양수인은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또 다른 거 요 케이스인데 만약에 이게 일부 양도를 했어요. 자, 이미 갑을 해고했고요. 갑을 해고했고 그 다음에 갑이 해고효를 다투고 있습니다. 자, 아직 해고에 대한 문제를 다투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영업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 그런 경우에 갑을 승계하지는 않습니다. 양수인이. 왜냐하면 갑이 아직까지 양도를 상대로 해서 해고효로 다투고 있으니까 양수인이 이걸 승계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영업 양도가 이게 일부 양도인 경우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인 회사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업 양도를 전부 양도했어요. 영업 부분 전체를 양도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갑이 이제 이 회사에 갈 수가 없죠. 이제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 않았더라도 전부 양도한 경우에는 해고효로 다투고 있는 갑도 승계해야 됩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도 이제 맞는 지문이에요. 영업 전부 양도가 이루어진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징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우리가 징계를 할 때 징계 사유가 있고 징계 절차가 있어요. 만약에 절차는 딴 게 아니고 소명기회인 거죠. 이게 소명기회를 주고 있다, 이런 경우인데, 우리 규정에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가 소명기회를 줘야 됩니다.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소명기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그런 회사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소명기회를 줘야 됩니다.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징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징계에 대한 절차 규정을 두고 있으면 절차에 따라야 되고요.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 사유가 정당하면은 이 징계는 정당하다. 이 논리가 만들어지죠. 자, 아주 중요한 논리입니다. 자, 그 1번은 틀렸죠, 그죠? 이건 규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규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는 효력이 있다. 이게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징계 사유가 있어야 되고 징계 절차가 있어야 돼요. 이 경우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어요. 이게 실체적인 사유 위반은 치유가 안 되죠. 하지만 절차 하자는 치유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자, 3번은 사유의 문제가 만약에 업무상의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징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심할서를 제출하세요. 명령을 내는 겁니다. 만약에 심할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업무에 대한 명령 불이행이기 때문에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심할서를 제출하거나 한 그 취지가 반성문이나 이제 어떤 사제문을 쓰게 하는 거다. 뭐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이 심할서가 아닌 거죠. 원래 심할서는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겁니다. 만약에 반성문이나 사제문을 쓰게 한다고 한다면 그건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명령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4번입니다. 4번은 원래 이제 우리가 징계 절차를 할 때 원징계 절차가 있고 재심 절차가 있어요. 이 경우에 만약에 재심 절차에서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래는 재심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재심 절차에서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게 되면 재심 기회를 박탈하는 거죠. 이건 인정할 수 없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5번. 또 하나 이제 징계할 때 뭐가 있는가 하면 징계 시효가 있어요. 어떤 징계에 대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 얼마 안에 징계위원회에 개최해야 된다. 이런 걸 두고 있는데, 그 징계 시효라고 합니다. 징계 시효 계산점은 원칙적으로, 이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계산하는데, 만약에 우리 회사 단체백에서, 우리 회사는 쟁의 기간 중에는 징계할 수 없다. 이런 점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쟁의 기간 중에는 징계할 수 없는 거니까 징계위원회 개최 못 하거든요. 그 기간은 이제 징계 시효가 이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쟁의가 끝난 다음부터 징계 시효가 계산되겠죠. 따라서 원칙은 행위 시 이제 징계 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계산하는 건데 징계라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징계 시효는 계산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맞고요. 정답은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은 32조. 잘 나온 내용이죠, 헌법.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헌법의 내용을 알고 있냐? 이걸 물어본 내용이니까 참조하시고요. 2번 잘 나오죠? 2번에 32조 1항을 보시게 되면 적정임금은 보장에 노력을 해야 되고 최저임금은 법률로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근데 2번을 보니까 최저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 아니요. 최저임금은 법률로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법이 있는 거죠.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연수자근로는 특별하게 보호받는다. 맞고요. 자, 4번 법인은 근로의 권리에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인은 자연인이 돼야 되겠죠. 법인은 32조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이것도 제가 해설지에 표를 상세히 그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고요. 이제 해고가 잘 나오죠. 해고는 해고 예고 조항과 이제 해고 금지 기간은 적용되는 구조지만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에 이제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해고는 서면 통지해야 된다. 이 내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따라서 리을에 해고 예고는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시간은요. 근로시간은 웬만한 것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장 근로 이런 거 적용되지 않는 거죠. 곱하기 1.5 이런 것도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적용되는 게 크게 세 가지인데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주휴일은 적용됩니다. 아무리 4인이라고 하더라도 한 주를 개근하면은 하루 이상의 유급주를 자야 된다. 요거는 적용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휴게시간. 휴게시간도 적용돼요. 그러니까 근로시간은 웬만한 것들은 적용이 안 되지만 휴게와 주휴는 적용된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식 같은 경우도 법령 규정에 이제 이 개시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도 적용되는 구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지만 디귿. 법령 요지 등의 개시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법령 요지를 개시해야 됩니다. 이 내용들도 있는데 이건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하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조항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직장 내 성희롱은 적용돼요. 남녀고용 등부에서.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는 5인 미만, 그러니까 4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것으로 만들어 둔 거죠. 그래서 디귿과 미음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이제 부당해고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행강제금의 내용이죠. 이행강제금은 이 부과의 30일 전까지 이거 부과합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문서로 알려줘야 됩니다. 맞고요. 자, 2번도 이제 약간 함정을 파는 겁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합니다. 자, 이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가서 여기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근로자가 기간직 근로자예요. 이제 만약 이러면요, 구제 신청을 제기하고 난 다음에 이때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동위원회가 이제 구제에 대한 판정을 내립니다. 자, 이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구제액이 있어야 돼요. 자, 이 경우는 구제액이 있습니다. 판정을 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기간 전에 구제를 신청했다고 한다면 구제액을 가진 걸로 봐서 여기에 대한 판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근데 이 판례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판례는 근로자가 이제 해고를 당했고 그 다음에 기간이 끝나버렸어요. 기간이 끝나거나 정년이 도달했습니다. 자, 이 이후에 구제 신청한 거죠. 이 경우의 판정은 구제액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늦어도 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년이 끝나기 전에 구제 신청은 제기해야지 이미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정년이 끝난 다음에 구제 신청하는 것 요것까지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구제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자, 3번에 이제 구제명령을 받게 되면은 사용자가 이걸 이행해야 됩니다. 이행 기한까지 안 하게 되면은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자, 이건 이제 12번에 대한 문제인 거죠. 자, 12번에 대한 문제를 이제 보시게 되면 3번입니다. 30일이 아니고 15일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행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이 기한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30일이 아니고 15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원래 부당해고에 대한 명령을 내릴 때는 이 노동위원회가 이 명령의 내용이 이 명령의 내용이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죠. 하나가 원직복지, 그 다음에 소급임금 지급 이런 거 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명령이 떨어질 건데 근로자가 이 원직복귀를 원치 않아요. 누가요? 근로자가요. 자, 근로자가 원치 않을 때는 임금 상당을 지급하고서 이제 끝내세요. 이런 식으로 금전으로 지급하고 끝내십시오. 이런 명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을 경우는요. 4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아무리 재심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법원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제 내려진 판정의 효력은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따라야 되는 거죠. 따르지 않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최대 3천만 원 그리고 매년 이해 범위에서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최대한 부과하게 되면 3천만 원 곱하기 2회 곱하기 2년 하게 되면 1억 2천까지 최대한 부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5번도 맞는 질문이에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옳은 것은 1번 해고가 무효가 됐습니다. 이 부당해고죠.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돼요. 이 임금은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 모든 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되는 거죠. 통상 임금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임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정리해고 했습니다. 정리해고한 경우에 근로자가 만약에 정리해고 당했어요. 3년 안에 이 근로자가 했던 업무랑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이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은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고용해야 됩니다. 이 케이스는. 자, 틀렸고요. 자, 3번 증명책임은요. 이 해고는 이제 정당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을 사측이 이제 주장하겠죠. 그래서 사측이 증명책임을 지게 된다. 사용자가요.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뭔가 하면은
원래 부당 해고인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임금 지급으로 끝나는 구조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 해고가 불법 행위를 구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흔히 이제 정신적인 위자료를 청구할 때 이걸 법리로 활용하죠. 그러면 부당 해고 이꼴 불법 행위인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 해고가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가 될 수도 있죠. 자, 이런 경우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배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번은 이제 고의적인 부당 불법 행위를 한 겁니다. 이제 해고를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오직 근로자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 해고 사유를 명목상 해고 사유를 내세워 가지고 해고한 겁니다. 이 경우는 이제 아주 위법성이 짙은 거죠. 불법 행위를 구성하고 여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논리고요. 4번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5번은 23조 1항이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다 이 조항인데 23조 1항 그 위반 그 자체에 대해서는 벌칙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당 노동행위는 81조 위반을 이유로 한 벌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23조 1항 위반은 벌칙이 없어요. 단지 확정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 경우에는 벌칙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칙 규정이 없어요. 케이스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여성 보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원래 이제 일반적인 출산 휴가는 90일이고 산 후에 45일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하지만 둘 이상이다 할 때는 전체가 120일, 산 후에는 60일 이상을 확보해야겠죠. 자, 1번이 틀렸고요. 자, 2번 임신 중 근로자는 원래는 야간 근로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임신 중인 여성이 청구해야 돼요.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노동부 장관이 인가하게 되면 야간 근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안 해요. 이거는 임신 중 여성은 명시적으로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자, 3번 이제 임신이 아니고 출산을 했는데 출산한 다음에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장으로 가능하지만 제한되는 거죠. 하루 제한도 있습니다. 하루 2시간, 일주 제한도 있습니다. 일주에 6시간, 1년 제한도 있어요. 1년에 150시간. 이런 연장으로 할 수 없다. 이 내용이죠. 자, 3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고위험 근로자에 대한 임신 중 근로자죠. 이제 고위험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임신 초기죠. 임신 후기입니다. 임신 초기나 임신 후기는 유사한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그 경우에 내가 짧게 근무하겠습니다. 청구하게 되면 이걸 허용을 해야 됩니다. 자, 12주고 36주죠. 자, 하지만 이것 때문에 근로시간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으니까 임금을 삭감하겠다? 그래서는 안 돼요. 임금 삭감은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5번은 유산휴가에 대한 문제. 유산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서 유산휴가 일수를 다르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11주인의 경우에는 5일의 유산휴가를, 5일까지 유산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0일이 아니죠. 10일은 12주, 15주 이내인 경우에 10일을 부여하고, 11주인에는 5일의 유산휴가를 부여한다. 최대. 자, 15번 보겠습니다. 17세인 중학교를 졸업한 미성년자 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자가 아직 연소 근로자인 거죠. 연소 근로자면서 미성년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가 법정 근로죠. 법정 근로 시간은 하루에 7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한 주에 35시간. 이걸 오버한 게 연장이 되는 건데 연장 근로 한도는 7시간 더하기 하루에 1시간. 35시간 더하기 한 주에 5시간. 요걸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이번은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계약이 좀 불리하다. 미성년자한테. 이런 경우에는 친권자 후견인 노동부 장관도 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자, 3번. 이제 취직인허증을 친여하면 A를 근로자 사용할 수 있다? 요거는 13세 이상, 15세 미만. 그러니까, 취직인허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원래 15세 미만은 일을 못해요. 이제 의무구역이 되다 보니까 중학생들이거든요. 하지만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은요. 친권자나 혹인인 동의서가 있고 가족관계 기록상에 대한 증명서 이걸 비치하게 되면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정파는 거죠. 자, 4번 연소근로자들의 휴일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고 노동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둘 다 필요하죠. 이런 경우에는 휴일 근로 가능하다. 그 다음에 5번 말씀드렸습니다. 연수자들은 가족관계 기록상에 대한 증명서, 친권자나 혹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됩니다. 맞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별법으로 들어올게요. 자, 개별법들은 워낙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 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모의고사만으로 다 정리하겠다 이런 분도 계신데 이건 말 그대로 최종 정리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그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숙지가 안 돼 있으면은 조금 더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최종 정리한다 이런 그 내용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찍는 식으로 공부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다른 데서 나오게 되면은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되 조금 이제 넓게 기본 이론은 지금도 좀 보는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해요. 자, 16번은 기간제법에 대한 설명이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차별에 대한 문제. 자, 차별에 대한 문제는 항상 비교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때 비교 대상이 기간제 근로자와 동종 혹은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무기약 근로자가 있어야 돼요.
자, 그때 동종 유사함을 하고 있는지는 명시가 된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하고 있는 업무가 뭔지 이거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만약에 시정 신청을 한 다음에 계약 기간이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내릴 때 이 시정 이익이 있는 거냐 이거죠. 시정 이익이 있습니다. 판단 내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 관계는 끝났다고 하더라도 차별에 대한 문제는 복직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죠. 차별에 대한 이익인 거니까 설사 끝났다고 하더라도 시정 이익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판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자, 2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원래 기간제 단시간이죠. 단시간 근로자분들은 어떤 거준가 하면 원래는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근로, 즉 한 주에 40시간이죠. 1일 8시간. 자, 요걸 오버할 경우에 연장근로 돼가지고 곱하기 0.5의 임금을 가산 지급해야 되는데 흔히 얘기하는 곱하기 1.5가 되겠죠. 하지만 단시간 분들, 단시간로자분들은 한 주간의 수정근로 시간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40시간 하고 있는데 저는 30시간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30시간만 오버하더라도 100분의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50에 대한 가산임금에 대한 지급 기준이 원래는 법정근로인데 단시간 노동자분들은 법정이 아니고 소정근로 시간이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원래 이제 기간제법상의 차별에 대한 처우에 대한 시정 신청은 이제 6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근데 계속되는 행위인 경우에는 그 계속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6개월입니다. 그때 임금은 그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 판례가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5번 비교 대상은 동종 유사함을 수행하고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1호봉을 가정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옛날에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혹시나 제 강의를 듣고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해가 될 건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기간제 딜러분들, 자, 기간제 딜러 이분이 기간제였어요. 기간제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 회사에 또 통상 근로자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통상 딜러분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2년이 지나가면은 2년 정도 경력이 쌓이면은 통상 근로자 1호봉이 돼요. 그때 이제 요분하고 요분을 바로 비교할 수 있냐? 1호봉과 1호봉 2년이 지나야지만 1호봉 될 건데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여기서 마이너스 1호봉을 가정한 겁니다. 마이너스 1호봉을. 요분하고 기간제분하고 비교를 하신 거예요. 그럴 수 있냐 이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제에는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근무하고 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직제에는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1호봉은 아예 없는 직제인 거죠. 이걸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17번. 자, 파견법. 자, 파견법은 이제 기간에 문제가 있죠. 1번은 임시파견, 이제 출산, 질병, 부상입니다. 그때는 파견 기간은 그 사유예소가 사라지는 데 필요한 시간. 그러니까 그 사유예소에 필요한 기간이 되는 거죠.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이 끝나게 되면 사유가 해소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복귀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임시파견 중에서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이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파견기간이 3개월 더하기 한 번에 한해서 3개월까지. 그러니까 최대한 하게 되면 6개월까지의 파견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틀렸을까요?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도 합의해야 됩니다. 3자가 합의해야 되는 거죠. 3자가 합의하게 되면은 3개월 더하기 3개월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2번이 틀렸고요. 자, 3번은 이제 그 차별, 이제 근로자 파견 계약에 대한 해지 금지 사유입니다. 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뭐 정당 노조 활동, 요거를 이유로 해서 파견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사용사업주는 이것 때문에 해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 두고 있고요. 자, 4번은 뭔가 하면은 원래 이제 불법 파견이 되게 되면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고용을 해야 됩니다. 직접 고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법에 따르게 되면 만약에 명시적으로 내가 직접 고용하는 거 반대합니다.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고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명시적인 반대 의사는 누구에게 표시를 해야 될까요? 사용사업주에게. 만약에 파견 사업주에게 사직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이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시적인 반대 의사는 사용사업주에게 표시를 해야 돼요. 단지 파견 사업주하고의 관계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혹은 해고당했다. 이것들은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파견 사업주가 아니고요. 사용사업주하고 파견 근로자의 관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4번도 맞고요. 자, 5번은 이제 이런 근로계약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끝난 다음에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면 안 돼. 이런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이죠. 자, 18번에 산안법상의 유해 위험 작업 문제와 중대재해 문제를 집어넣습니다. 1번은 중대재해 정의입니다. 만약에 중대재해는 3개월 이상 요양 필요한 근로자가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이다. 이런 경우는 예, 중대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시에, 그 다음에 동시에 부상자가 10명 이상. 이 경우를 중대재해로 산안법에서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이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노동부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일주일 이내가 아니고요.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2번이 틀렸고요. 그 3번은 이제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이제, 이 자격이나 면허, 경험, 기능이 있겠죠. 그 기능이 없는 근로자에게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이건 모르더라도 당연하겠죠. 그죠? 위험한 작업인데, 이 기술도 없는데 이걸 시킨다. 이 근로자는 위험해지겠죠. 그것 때문에 막고 있는 그런 조항이고요. 사항은 이제 고압 작업, 그러니까 높은 기압하에서 근로하는 분들은 근로시간을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하루 6시간, 일주에 34시간이에요. 이걸 오버해서 연장으로 하는 것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5번은 이제 중대재해 발생 시의 사업주 조치.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하게 되면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를 시켜야 돼요. 이런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런 재량조항이 아니고 의무조항,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맞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육아휴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육아휴직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년이 아니고요. 6개월이죠. 1번 틀렸고요. 자, 2번은, 이제,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육아휴직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한 사람만 하도록 있거든요. 지금은 두 사람이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 되어 있고요. 3번은 이제 나중에 복귀하게 되면은 같은 업무나 적어도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는 복귀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같은 업무 자체가 명시된 내용을 보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도 가치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9번에 대한 판례를 제가 적어놨으니까 그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엉뚱하게 명시된 걸로만 판단하게 되면 이상한 업무에 복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수행했던 업무의 어떤 뭐 직책이나 내용 이런 것들이 사회 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명시된 내용만으로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이 맞습니다. 육아휴직은 과거는 1회였지만 지금은 2회 분할사용 가능합니다. 한 번 쓰고 다시 이제 복귀하고 다시 한 번 쓰고 한 번 더 이제 분할하고 이렇게 해서 2회 분할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자, 5번. 그리고 육아휴직은 과거에는 원래 출산한 다음에 쓰는 것이 옛날의 내용이었지만 지금은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쓸 수가 있습니다. 법을 좀 이제 확장을 시켜놨어요. 즉,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쓰는 것은 가능해졌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볼까요? 20번은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최저임금은 원래 100% 지급해야겠죠. 자, 100% 지급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 대해서는 100%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하면 1년 미만 계약자는 무조건 100% 지급해야 돼요. 하지만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분들, 그것도 단순 노무가 아닌 분들,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1년 이상 계약한 분들은 수습기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10% 감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거 알고 있냐 물어본 문제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 퇴직급여에 대한 보장법. 퇴직급여에 대한 보장법은 퇴직금과 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때 1번은 이제 디폴트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은 원래 이제 본인이 퇴직연금을 DC형이나 IRP로 운영하려면은 어떤 상품을 해야 될지 본인이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제 어떻게 이걸 운영할지 지시하지 않았으면 원래 사전에 지정된 내용대로 상품을 운영하도록 그런 제도입니다. 디폴트 값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로 휴대폰 같은 거 할 때 휴대폰에 디폴트 값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거 건드리지 않더라도 그대로 운영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퇴직연금도 우리가 지시를 해야 되는데 지시하지 않게 되면은 사전에 지정한 그 값으로 그 상품으로 운영되도록 내용을 만들어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잠들어 있는 연금을 좀 활용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연금을 또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금에 가입됐다고 하더라도 IRP, 그러니까 개인형 연금제도 추가 설정해서 추가 불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3번은 이제 IRP에 대해서는 본인이 관리를 하셔야 돼요.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관리하는 겁니다. 자, 이제 DC형 제도를 운영합니다.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운영을 해야 되는 구조. IRP와 DC형이죠. 자, DC형 제도의 규정을 준용하는 구조고요. 3번 틀렸죠. 그 다음에 4번은 뭔가 하면은 상시 근로자가 10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10명이 안 되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DC형이나 DB형, 뭐 중소기업 연금형의 퇴직연금 요걸 이제 도입해야 되는데 기금형에 이제 10인이 안 되는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가 요구하게 되면은 IRP, 즉 개인형 연금제도를 설정하게 되면은 그냥 DB형이나 DC형 설정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뭐 그런 우리 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좀 작은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좀 해결해준, 뭐, 좀 나름대로 감안해준 그런 조항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바뀐 거죠. 원래 퇴직금을 과거에는 그냥 개인 계좌로 이전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퇴직금도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로 이전하도록 그렇게 우리 법을 수정해 놨어요. 자, 5번도 왔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22번 임금채권 보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금채권 보상물은 이제 국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거죠. 회사가 망했거나 임금체불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 미성년자 같은 경우도 국가가 지급하는 대지급금 나한테 지급하세요. 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대지급금의 범위에는 재보상금 포함됩니다. 최종 3년간의 대지급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그 다음에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그 다음에 3개월분의 출산휴가급여 그 기간 중에 출산휴가 기간 중에 급여. 자, 요게 대지급금으로 들어가 있고요. 재보상금은 이제 포함 이제 대지급금에 재보상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예, 포함되지 않습니다. 맞고요. 재보상금이 어디에 포함되는가 하면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 면제에 포함됩니다. 이게 사용자 스스로가 재산 이제 배당받을 때 그때 재보상금 들어가 있죠. 하지만 대지급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3번은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가 이런 거죠. 임금처보장법은 여기가 국가가 있고 노동부 장관이 있고 이제 근로자가 있고 자,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거죠. 대지급금. 그런 경우 원래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대신 지급한 거죠, 국가가. 그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한다. 그 경우에 대위 행사가 나와 있고요. 4번은 임금채권보장법은 국가가 이제 임금을 보장해 주는 거죠.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죠. 이미 보장해 주고 있는 거니까. 자,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대지급금에 대한 수령권은 이제 부상 때문에 수령할 수가 없다 이 경우에 가족에게 위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내용을 두고 있어요. 자, 23번 유료지급 소개사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이제 유료지급 소개사업은 등록이에요. 등록. 유료는 등록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시장구수구청장에 등록해야 됩니다. 자, 국외 같은 경우는 노무장관, 또 유료인 경우에는 등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유료지급 소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래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요금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고급 헤드헌터, 고급이나 전문 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자, 4번 선북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들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4번이 틀렸고요. 자, 5번 18세 미만자 같은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 동의서 필요합니다. 원래 동의가 안 되면은 일 못하는 거죠. 자, 맞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외국인에 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외국인 고용은 항상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시장을 이게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항상 논의가 되기 때문에 먼저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은 고용허가를 신청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자, 이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허가 받았습니다. 받게 되면은 입국일로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재활동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연장할 수 있어요. 이게 3으로 오시면은 3년 끝나면은 2년까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년의 범위 안에서. 뭐 실무적으로는 이제 4년 10개월이 최대 한도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3년 더하기 2년 구조를 띄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자, 4번. 원래 이제 끝났어요. 근로계약이. 끝나게 되면은 다른 사업장 병행을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 안 하게 되면은 출국해야 됩니다. 자, 1개월 안에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다른 사업장 병행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출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때 3년 이내의 범위에서는 3회까지 사업장 병행이 가능하고요. 연장된 2년까지는 2회의 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회가 아니고 2회입니다. 자, 15번 기업 근로복지에 관한 것은 근로복지요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상세히 보기는 힘들 거예요. 그냥 뭐 한번 쭉 훑어보면서 여러분의 상식으로 푸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근로복지요법에서의 근로자 복지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공공복지가 있고요. 국가가 해주는 복지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사내 기업복지가 있죠. 이 경우에 사내 기업복지의 대표적인 내용이 우리 사주, 뭐 사내 근로복지기금, 뭐 카페테리아식의 복리후생제도 이런 게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볼까요? 근로자 우대주축. 근로자 우대주축을 기업에서 할 수는 없죠.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공근로복지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회차 노동법에 대해서는 제가 해강을 해드렸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해강을 해드리는데 사실은 뭐 지문에 이미 상세히 나와 있다 보니까 이제 다음번에 할 때는 좀 더 짧게 제가 해강을 할 겁니다. 이미 상세는 돼 있어요. 그것들은 참조하시고 이제 이 시간에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면 좋겠지만은 너무 시간이 지금 부족하니까 빨리빨리 모르는 거 중심으로 점검을 해보시는 방향으로 이제 복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노동법 이제 1회차, 이제 노동법 1에 대한 모의고사의 강을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